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 수업이 몇 회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안 세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합동천도제를 맞이해서 그리고 또 백중 기도 중에 있는 합동천도제의 의미로서 합동천도제를 지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합동천도제 1부 순서로 죽음 수업을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죽음 수업 공부를 했었던 내용을 조금 다른 언어로 정리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인간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역사가 기록된 역사이건 기록 이전의 역사이건 상관없이 인간은 끊임없이 철학을 해왔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이건 뭘까? 이거예요. 이건 뭘까? 근데 이건이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철학의 주제거든요. 결국은 철학의 주제라고 하는 건 세상은 뭘까?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뭘까? 세 번째, 나와 세상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게 철학의 대주제 세 가지입니다. 근데 세상은 무엇일까? 이것과 만나는 학문이 뭐냐면 바로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깥 대상으로서의 이 사물에 대한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물리학이고,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인간, 생물로서의 인간, 이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 중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대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는 삶이고요. 그러면 인문학에서는 죽음에 대한 질문, 죽음에 대한 연구 또는 죽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의 현상학이라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어갈 때, 죽을 때 어떤 현상이 펼쳐지는가, 이것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인문학의 측면에서 볼 때의 죽음의 현상학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 많이 공부를 했죠? 죽음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네. 두 번째는 죽음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사람마다 자,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안 나쁜 분은 지금 가셔도 돼요? 사람마다 죽음을 바라보는 의미가 틀리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볼 때 이게 좋은 거냐 아니면 나쁜 거냐,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냐 아니면 무엇인가가 연속되느냐, 이런 관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상하고 틀리죠. 현상은 관찰되고 목격되어서 경험되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는 그 의미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누구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해석이라는 용어 자체가 객관적인 현상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해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으로 전부 다 틀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너무 재밌는 게 윤리 문제가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죽음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사는 거니까요. 사는 동안 준비하는 거니까.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죽음의 윤리학이에요.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죽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죽음의 현상학, 죽음의 해석학, 그리고 죽음의 윤리학. 이 세 가지에 대한 공부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면 고요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며 불며 어디 끌려가듯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죽고 싶으세요? 안 돼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저 부르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고요하지 못하게 죽을 거면 저는 아무도 안 부를래요. 창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아무런 교육도 되지 않고, 저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그렇게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제 삶의 이 끝을 그렇게 맺고 싶지 않아요. 고요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언어를 조금 바꿔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사실은 죽음 수업 때 다 했어요. 이미 다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자. 오늘은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철학자 플라톤 아저씨는 죽음에 대한 연습을 정말 많이 강조하셨다 그래요. 사실은 철학자 중에 죽음 제일 좋아하는 건 하이데거 아저씨죠. 하이데거 아저씨. 본인 철학의 중심에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분은 맨날 죽는 얘기예요. 근데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하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철학자들에게는 죽음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플라톤 아저씨는 죽음을 연습한다. 멜레테 타나투. 이게 원어래요. 뭐 콩글리시 비슷한 거겠죠. 예. 근데 죽음을 연습해야 한다.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을 연습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굳이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따로 시간 내서 연습을 안 해도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는 의학이 발달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 가족이 몇 명 없어요. 예전에는 2대, 3대가 같이 살았는데 4대까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살거나 아니면 부모, 자식도 같이 안 살거나, 이런 시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 은폐된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까운 지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하며 죽음에 친근해질 수 있는 간접 연습의 기회가 박탈당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의학이 발전했더니 죽어가는 모습이 극도로
뭔가 좀 인위적인 조작의 느낌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워하면 뭐 먹여요? 진통제 먹이죠. 더 고통스러워하면은 진통제를 먹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잠에 빠져버리거나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생생한 경험의 그 느낌이 아니라 다 시들어버린 꽃처럼, 뭐 원래 시들어버렸죠. 예, 돌아가시는 분들 시들어버렸는데 그래도 그 생생한 죽음의 느낌이 은폐되어 있는, 그리고 그조차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죽음 수업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90%는 객사한다니까요. 집에서 죽음을 맞이 안 하면 다 객사한 거예요. 바깥에서 죽으면. 그렇게 죽음이 은폐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신경을 써서 죽음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에 대해서 옛날보다 더 무지한 그런 이 시대 상황을 맞이했다. 공부를 따로 안 하면은요, 게임에서 총 쏴가지고 죽는 거, 그게 죽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친구들에게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죽고 싶다라는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딱 죽을 위기에 맞이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도망갈 거면서. 왜냐면 죽음의 공포를 맞이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걸 직면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죽음을 얘기하는. 그게 뭐 때문이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 은폐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죽음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대 상황이다. 또 시대 상황뿐만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누구나 죽죠. 그런데 진짜 불친절해요, 죽음은. 우리는 언제쯤 죽는 적절한 타이밍일까요? 몇 살쯤 죽어야 적절하게 죽는 것 같으세요? 언제 돌아가실 건데요? 죽음 수업을 계속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죽음이 자기를 잡아가는 줄 알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저는 한 20년 전부터 잡혀갔어야 돼요. 맨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 잡혀가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죽는 순간은 남자, 여자, 노, 소,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죽고 싶은지 죽고 싶지 않은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완벽한 랜덤. 완벽하게 무차별적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죽음은 그런 거예요. 왜 잡혀간다고 표현했을까요?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고요한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호스피스 병동 가보시라니까? 호스피스 병동 들어갔다는 건 이제 건강해지셔서 퇴원하실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아니면 일주일 안에 돌아가실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후자잖아요.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서 보통 일주일,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미 한 일주일 정도면은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내 가족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을 붙잡고 한 분 한 분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면 돌아가신 그것이 갑작스러운지 갑작스럽지 않은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조차 죽음은 갑작스러운 거예요. 일주일 남았다라는 걸 뻔히 알고 들어갔는데도 왜 일주일 안 가고 6일 있다 돌아가셨느냐 이거예요. 내일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7일 넘어가도요. 조금 더 계실 줄 알았는데 왜 9일 있다가 돌아가셨느냐 이거예요. 항상 갑작스러운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갑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죽음의 현상학 그리고 죽음의 해석학, 윤리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갓난아기 때, 청년 때, 노년 때, 10대부터 80대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순간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전제가 되어서 죽음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다가 침을 이렇게 삼키는데 침이 목구멍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면 죽을 수 있어요. 제가 1시간 법문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이 방에 있다가 합동천도제 끝났는데 안 오면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죽음이에요. 갑작스러운 거. 이런 전제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현상학은 내용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죽음의 이 현상은 의학에서도 인문학에서도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 그게 뭐냐면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임종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임종 직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임종이 어느 정도 지나서 보통 49일, 한 달, 1년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네 번째 현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의학과 인문학에서 다루는 건 첫 번째, 죽어가는 과정. 우리가 죽어갈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우리 몸의 물질 대사, 신진 대사가 중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현상학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생이 넘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느려져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20대였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20대였어요. 20대 때는 돌도 씹어 먹어도 됐는데 30대가 되니까 돌이 아니라 국수만 먹어도 배가 아파요. 이런 게 뭐냐면 신진대사가 뭔가 멈춰가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모든 신진대사가 점점 느려지고 망가져가고 이렇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의 현상으로 봐야 되는가? 죽음의 현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다가 완전히 신진대사가 딱 멈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이러고 있다가 옆에 툭 쓰러져서 죽었어요. 아무런 기미도 없이. 그냥 툭 쓰러져가지고 넘어진 줄 알았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어떻냐면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껍데기에 우리가 원빈 스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관찰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개념화를 해가지고 부르고 명칭했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눈도 그대로 있고 귀도 그대로 있고 몸 전체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원빈스님이라고 부르던 그 존재가 없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존재함에서 존재하지 않음으로의 전환.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은요. 그렇게 죽음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죽음이 당사자 그리고 그 죽음을 목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감정 또는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신진대사가 멈춰가는 것 죽음이에요. 그러다 완전히 멈추면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죽음의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직접 경험하든 간접 경험하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슬픔과 유사한 감정에 빠지게 되더라. 인간은 신기해요. 자신과 그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도요, 슬퍼집니다. 우리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죽어가는 과정, 존재가 사라지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임종의 순간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어요. 불교적으로. 몸에 이 화합물로 이루어진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지, 수, 화, 풍, 공이 분해되는 과정이 있다, 이런 내용을 배웠죠. 그러다가 특히 풍의 요소가 붕괴되기 시작을 하면, 이 풍의 요소는 산소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를 더 이상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에서 환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땅바닥에서 나를 누가 자꾸 잡아 당긴다. 저 바깥에서 나를 누가 기다린다. 저기 검은 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나를 잡아가려고 그런다. 그게 그 사람만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게 환상이라고 얘기하지만 환상을 겪는 사람에게는 실제예요. 환상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실제입니다. 왜 보편적으로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이 산소의 결핍, 그 산소의 요소, 공기의 요소가 분해될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것이 임종 직전까지의 현상입니다. 그럼 임종 직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임종 직후에 벌어지는 일들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의학과 인문학의 범위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종교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이건 부처님의 성향과 연관성이 있어요. 부처님은 보편적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설법 주제로 다루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지 범위를 넘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의 묘사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후대의 불자들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의 유산인데, 티베트 불교 내에서 아주 선정력이 뛰어난 스님들이 그 선정에 들어가서 죽음의 과정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선정력이 뛰어난 스님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든지, 죽어가는 과정을 완전히 다 경험하고 저기 삼도천 넘어가지고 염라대왕 만나고 그 다음에 지옥도 구경하고 저기 극락도 구경하고 그러고 살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게 뭐냐면 임사체험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니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 중에 죽음을 꿰뚫어 본 내용과 비교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이 티베트 사자의 서라고 하는 대표적인 텍스트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자의 서에서는요, 죽음 직후에 진짜 중요한 순간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친 마음이에요. 이거는 거친 마음.
불교에서는 거친 마음에 대비되는 마음을 미세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친 마음은 무엇을 도구로서 일어나는가? 뇌를 도구로 일어나요. 미세한 마음은 도구가 필요 없어요. 도구가 필요 없이 이 끊임없이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미세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가 죽잖아요. 그럼 뭐가 끊어지냐면 거친 마음이 끊어집니다. 그럼 뭐만 남냐면 미세한 마음만 남아요. 그 미세한 마음만 남았을 때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그 미세한 마음을 발견하고 그 미세한 마음에 자신의 초점을 두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머무르는 힘만큼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에 가까워진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좌선할 때 뭘 하려고 하세요? 뭐 호흡을 보려고도 하고 뭐 생각을 보려고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거친 마음의 작용을 멈추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멈추게 할까요? 오늘 배운 용어로 보면 미세한 마음을 보려고. 미세한 마음을 보는 게 어떤 작용을 한다? 해탈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생전에 명상을 하잖아요. 열심히 수행을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강한 저항, 거친 마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저항을 눈앞에 두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은 진짜 최고야, 최고. 최고의 기회. 어떻게 세상에 그런 기회가 없어요. 저절로 거친 마음이 멈춰요. 선정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또는 선정의 순도가 훨씬 높은, 그럴 때만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자동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한 공부가 있으면 죽음의 순간이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사실은 기대가 돼요. 죽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자살 욕구가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 삶에 보기에 자살은 없어요. 죽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죽어야 된다면 기대가 돼요. 제가 죽어야 된다면 정말로 그 미세한 의식을 내가 발견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현상을 내가 목격하고 거기에 머무를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렇게 됐을 때 느끼는 지복감에 대한 기대, 평화로움에 대한 기대. 죽으면 아플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도 그리고 본능적으로도 죽음이 고통일 거라고 상상을 한대요. 하지만 임사체험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표현은 절대 돌아오고 싶지 않았대요. 삶으로. 너무나 편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죽음의 해석학입니다. 죽음의 해석학으로 넘어가 보죠. 죽음의 해석학으로 넘어간다면 선과 악에 대한 관점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쁘게 보기도 하고 좋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쁘게 보는 건 진짜 간단한 거라니까요. 왜 나쁘게 볼까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쁘게 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죽음은 갑작스럽다 그랬죠. 갑작스럽게 존재로서의 권리를 뺏겼어요. 그러면 존재로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의 소유물들, 사람, 지식, 재산, 명예, 자신의 모든 삶, 기업,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갑자기 뺏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뺏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죽음은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뺏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생존 본능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다 생존 본능이 있어요. 사람만 생존 본능이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생존 본능이 있고 개도 생존 본능이 있고 요즘에 고래가 유명하던데 고래도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이 다 있어. 근데 생존 본능이 있는 존재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없어요.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 죽음에서 멀어지고 싶은 본능이에요. 죽음에서 멀어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는 거. 우리가 왜 나쁜 짓을 하냐면 그렇게 안 하면 생존이 보장이 안 될 것 같이 자신이 심리적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까지 하면서도 뭘 하고 싶은 거였냐면 생존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생물이에요. 생물. 생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 단순히 막 어리석은 존재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생존 본능을 가지고 생의 흐름에 빠져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의 무리, 중생. 생존 본능 가진 자가 머리가 이상하지 않는 이상 또는 생존 본능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죽음을 좋아합니까? 어떻게 죽음을 좋은 것으로 바라봐요? 뭔가 이익되는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뭔가 내 오해와는 다르게 죽음이 뭔가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뭔가 좋은 면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좋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 본능이 불러일으키는 오해들은 우리가 아무런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생존 본능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본능으로부터 뻗어나오는 감정들을 느끼니까. 그 감정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공부를 안 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한번 봐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끝일 것인가 연속되는 것인가? 끝이에요? 연속돼요? 증거 있습니까? 근데 끝이라고 하는 증거도 없죠? 이럴 때 부처님께서 보통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그러면 둘 다 증거가 없으니까 둘 다 증거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세요. 다른 방향으로. 뭘 생각을 해보냐면 둘 다 증거가 없으면 두 가지가 다 가설이거든요. 가설. 증명이 되지 않은 주장, 가설. 그러면 두 가지 가설 중에 무엇을 받아들이는 게 내 남은 삶의 행복에 도움이 될지 이걸 따져보자고 얘기를 하세요. 부처님은 본인이 확인했다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극히 실용적인 분이에요. 지극히 실용적인 분. 무작정 믿는 거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그거 증명할 수 없으니 뭐가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한번 따져보자. 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이익이 될까요? 죽음 이후에도 연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익이 될까요? 이제 끝난다고 하면 이익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죄가 많은 사람. 그러면 끝나면 죄가 전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은행에 빚이 많아요. 그러면 은행이 망하길 바라겠어요? 안 망하길 바라겠어요? 반대로 은행에 빚은 없고 예금이 많아요. 그러면 은행이 망하길 바라겠어요? 망하길 바라겠어요? 안 망하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해석학은 절대적으로 뭐에 따라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좋다, 준비가 됐다. 죽음이 나쁘다, 준비가 안 됐다. 죽음이
이후에 끝났으면 좋겠다. 사실은 증명 못하니까 그걸 선택했다는 건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죽음이 끝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 죽음 이후에 단절이다.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예금보다는 빚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연속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예금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은 포인트를 잡으십니다. 어떻게 잡으시냐면 만약에 죽음 이후에 삶이 끝이라면 인과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과가 의미가 없어진답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 해도요, 죽으면 끝이니까요. 나쁜 짓 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면 훔치고 싶으면 훔쳐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누구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돼요, 안 돼요? 되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삶이, 세상이 과연 그 세계관이 이 인간 세계에 가치가 있겠느냐, 이익이 되느냐. 안 된다. 그거는 범죄자들의 세상이다. 고통의 세상이다. 이 세상을 아수라로 만드는 그런 세계관이다. 결국은 세계의 모든 전쟁들은 유물론자들이 일으킨 거예요. 유물론자들이 인간에 대한 관점, 인간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했고, 그래서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존재,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여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대량 살생인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유물론이 있는 거예요. 단절. 죽으면 끝이다. 남아있는 삶에도요, 유물론, 단절보다는 연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더라. 칸트 선생님이 순수 이성 비판 텍스트를 쓰시다가 중간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의 오성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감각기관도 부정확해, 감정이 끼어들어, 잘못된 해석을 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부정확해. 그러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계라는 거야, 한계.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증명되지 않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본인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못 하겠대요, 칸트 선생님이. 하지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간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선해지고 겸손해진답니다. 동양에서는 그 신이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염라왕, 이 염라왕이 누구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인격화한 게 염라왕인 거예요. 신. 우리에게 절대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앞에서 인간은 선해지고 인간의 남은 삶이 훨씬 더 행복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연속된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불자들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로서 윤회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윤회하고 있대요. 어디야 이거? 찾았어요. 예. 엄청나게 긴 시간을 윤회하고 있어요. 전생이 있어요. 증명은 못해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없다는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리하니까, 내 삶을 갖고 나가는데 유리하니까 있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사유를 계속 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자들의 세계관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간 단위가 길어지는 거예요. 무한해지는 거예요. 불자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시간이 무한하다고 보고요. 무한한데 또 역설은 뭐냐면 허구로 봐요. 공간도 무한한데 허구로 봐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무한하다 하지만 그것이 질적으로는 허구다. 이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데 왜 넓게 보는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자, 우주가 무한하대요. 법계가 무한하대요. 증명했습니까? 못했죠? 못했어요. 아직 과학자들도 못했어요. 하지 못했어요. 무한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논리는 그런 거예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보다 빠른 존재는 없기 때문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끝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물리학, 이 천체 물리학은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지금도 커지고 있어. 빛보다 빠른 속도로.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 최고로 빨리, 이 존재가 최고로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가 빛의 속도인데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끝을 찾을 수가 없죠. 이래서 무한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증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왜 그 가설을 받아들이는가? 왜일 것 같으세요? 앞의 논리랑 똑같아요.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실용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하루 전, 일주일 뒤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 70년 뒤, 다음 생, 그리고 7 뒤의 세상, 이것을 바라보고 살면 물론 좀 뜬구름을 잡아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뭐가 되냐면 마음이 인색함에서 벗어나고 조금 더 광대함에 가까워집니다. 공간도 똑같아요. 제가 공간의 철학에 대해 강연을 계속 하시는 건축학자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건축학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디자인은 감옥하고 똑같대요. 감옥, 교도소하고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이래요. 그리고 이제 축생계로 보면 닭장하고 똑같대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게 아파트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익숙한 어디로 가냐면 이 교도소로 가요. 학교.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을 넘게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하고서 집을 살려고 하면은 왜 아파트를 선호하냐면 그 디자인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공간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간은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공간의 크기만큼 마음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좁은 데서 살면 마음이 신경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좁아지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자신의 마음을 상상으로 부풀리면, 공간을 부풀리면 마음이 순간적으로 넓어지겠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다시 눈 뜨면 방이 좁은데요. 왜 도대체 인간이 그렇게 넓은 집을 원하겠어요? 비싸서? 아니에요. 본능은 넓은 집에 살 때 마음이 넓어진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질 때 행복에 유리하다. 이거 알아서 그래요. 공간의 세계관을 넓게 갖는 거, 시간의 길이를 길게 갖는 세계관을 권장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실용적인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가 딴 데로 새네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시간을 넓게 늘어뜨려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한한 생을 산다. 그러면 무한한 생을 산다. 여기서 벌써 죽음의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왜냐? 죽음을 맞이했어요. 끝난 거예요? 아니면은 죽자마자 다음 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라 매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러오는 삶의 태도는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와요. 우리는 이번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번 생에 정착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번 생을 여행자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증명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그러면 여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 사실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예요. 이 숙소는 내가 정착해서 사는 내 거예요? 아니면 체크아웃하면 나가야 되는 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거다, 내 거다, 여기 정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죽고 싶으면 안 죽어야 돼요? 안 죽고 싶은데도 갑자기 죽어야 돼요?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집이면 갑자기 쫓겨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쫓겨나요. 어떤 경우에 숙소에서 쫓겨나죠? 다양한 이유가 있죠. 다양한 이유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집이 아니니까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내 집이 아니에요. 이번 생에 머물고 있는 숙소고 이거 체크아웃하는 게 죽음이고 그래서 다음 숙소로 옮겨가는 게 체크인하는 게 바로 다음 생, 후생을 받는 것이에요.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요. 죽음에 대한 관점, 생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것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여행자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정착자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파생되어서 나오는 생활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도 여기다가 이렇게 두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남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귀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뺏기려고. 사실은 안 뺏기는 거에서 넘어서 이제 부족하면 뺏어오거나 훔쳐오거나 그래서라도 강탈을 해서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행 해보셨어요? 관광 말고 관광은 잘 모르세요. 배낭여행을 해봐야 되거든요. 배낭여행을 해보면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의 체크리스트가 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배낭여행을 하는 거리에 가잖아요.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중고 물품을 내다 파는 그 거래 장소들이 항상 있습니다. 배낭여행객들은요, 한국에서 출발할 때 짐을 많이 싸들고 가지 않아요. 어차피 현지 가면 거기서 다 팔고 간 거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현지에서 다 살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기타 팔고 간 사람도 있고 가방 좋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팔고 갑니다. 이 숙소에서 저 여행지로 넘어갈 때 가방을 가볍게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부 다 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선물 주거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여행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여행자의 태도는요, 아둥바둥 안 살아요. 어떤 청년부부님이 그러대요. 좀 대충 살고 싶다고. 정착자는 절대로 대충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직장, 나의 집, 그리고 나의 이 삶은 내 목숨이거든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나는 여기 정착해야 되니까. 여행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충 산다는 게 아니라 훨씬 집착이 가볍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누면서. 근본적인 태도를 만드는 게 뭐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죽음에 대한 관점, 생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죽음의 해석학을 배우는 거예요. 송덕사 대적광전으로 제가 현판을 바꿨어요. 대적광전에 주련이 있는데 그 주련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보셨어요?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생사거래 여겨연, 부운자체 본무실. 이렇게 써 있어요. 생,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생겨남이요. 어디서 오지 않습니다. 구름 봐보세요. 나중에 하늘 이렇게 구경해 보세요. 구름이 저 우주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없던 데서 갑자기 뽕 하고 나타나요. 구름이. 우리의 삶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야일편 부멸. 있던 구름이 사라질 때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죽음은 그렇게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과 같다. 생사거래 여겨연. 생사의 오고감이 본래 그러하니 부운자체 본무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의 자체, 본체, 실체는 원래 없더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구름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태어나서 애기들이 왜 울겠어요? 갑작스럽게 나왔거든요. 죽을 때 왜 울겠어요? 갑작스럽게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데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의미가 우리는 이 삶의 순간에 죽음에 던져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던져졌다.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보면 업력에 의해 우리는 이 윤회에 묶여서 끊임없이 생과 사에 던져지는 겁니다.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게 죽음의 윤리학이에요. 잘 죽고 싶으세요? 멋없게 죽고 싶으세요? 나는 못나게 죽고 싶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20대 초반이 있어요. 2000년대생이 있어요. 2000년대생. 2000년생이 있어요. 2000년생. 세상에 2000년생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2000년생이 있거든요. 자, 2000년생은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가난하게 살고 싶을까요? 근데 되고 싶다고 다 되든가요?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멋있게 죽고 싶으세요? 멋없게 죽고 싶으세요? 멋있게 죽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만큼 똑같은 노력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멋있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멋있게 죽는 것의 핵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1번, 너무 단순하게 정보를 모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멋없게 죽냐면 항상 인간에게 미지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낯섦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미지와 낯섦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보의 수집, 이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볼 수가 없으니까. 직접 경험해보는 게 최고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죽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돌아가셔 보실래요? 저는 못하는데 제가 할 줄 아는 분한테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한번 죽게 해드릴 수 있는 분한테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그거 하실 줄 아는 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못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 못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 직접 경험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보를 모은다. 이게 공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아있는 생만큼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죽음에 친숙해질 수 있게 죽음 명상을 한다. 죽음 명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을 떠올리고 죽음을 상상하고 그리고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그리고 죽을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에 친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음의 윤리학과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잘 죽고 싶다는 내용은 결국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고요하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평화롭게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게 개인적 차원의 죽음의 윤리예요. 잘 죽어야 하는 거. 근데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 혼자 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후배, 내 가족, 내 자녀, 내 제자들, 나를 알고 있는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윤리가 발생을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뒤치다꺼리를 남겨주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뒤치다꺼리 없이 깔끔하게 준비할 거 준비하고 결정할 거 다 결정해서 분란의 여지를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 죽을 것인가.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죠. 한 가족이요, 한 사람 죽을 때마다 계속 분열이 돼요. 요즘 시대 보시라니까요. 가족이 찢어지는 것들이 결정적으로 찢어지는 순간 보면은 누군가 죽음을 맞이할 때예요. 그것도 사실은 유산 나눠줄 거 있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좋은 사이들이 다 찢어져요. 이거 누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이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장례 절차 이런 것도 다 결정해 줘야 돼요. 왜냐면 세계관이 다 틀려요, 지금.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다 틀려요. 누구는 죽으면 끝이다. 누구는 죽으면 뭔가 연속되는데 교회식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원래 유교식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절식으로 해야 된다. 분쟁거리를 남기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것만 있나요? 호스피스 병동을 보내야 된다, 안 보내야 된다, 집에서 돌아가시게 해야 된다, 아니다, 병원에서 해야 된다, 아니다, 진통제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119를 불러야 된다, 안 불러야 된다. 그거 다 정해줘야 돼요. 왜 무책임하게 남한테 그런 중요한 죄책감을 남길 수 있는, 왜 자기 죽음을 감당하기도 힘든 나약한 사람에게 남의 죽음의 무게까지 떠넘기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게으른 겁니까? 자신의 죽음을 준비 안 한다라는 게. 이런 것들도 윤리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윤리학이 어떻게 살 것인가요? 공자님도 그리 말씀하셨고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항상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리를 지금 이 순간에 알 수 있다면, 실천할 수 있다면 그 하나의 삶의 순간으로 인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또 반대로도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리 살아봐야 잘 사는 게 아니면 죽는 게 낫다. 이게 바로 죽음의 윤리학이에요.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그 준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잘 사는 거죠. 7시 5분이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제 사형당하셨잖아요. 사형.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독설가였나 봐요. 직설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막 덤비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움당해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죠. 본인의 철학을. 그리고 죽음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음을 선택하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묘사가 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 제자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나머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혹시 유훈 같은 거 남기실 말이 있냐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딱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잘 살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에 대한 해석이 바로 죽음의 윤리학인 거예요. 소크라테스식. 그리고 그 해석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자신의 삶을 선하게 잘 가꾸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삶을 잘 보살피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 보는 삶과 죽음의 윤리학입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선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안 드시는 분들은 특훈을 들어가셔야 돼요. 특훈. 신과 함께 웹툰을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7박 8일 동안 마음의 인정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웹툰 가지고 안 되면 영화를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사실은 감수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한 번만 봐도요, 곧바로 와서 저한테 독후감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 제가 착하게 살게요. 이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의 윤리학의 기본이더라. 우리가 죽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죽음을 공부할 때 수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마음을 깨치는 것까지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 오직 죽음밖에 없더라. 두 번째,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오직 죽음밖에 없더라. 세 번째, 그래서 수행을 완성할 수 있는 원동력, 이것도 역시 죽음밖에 없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죽음을 명상하라,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오늘은 인문학의 관점에서 죽음의 공부 주제 3가지, 현상학, 해석학, 윤리학, 그리고 이것이 서로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봤으니까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그에 해당되는 죽음 수업, 이 회차를 찾으셔가지고 다시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죽음 수업 동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